안녕하세요. 비상월드의 범영쌤입니다. 네, 이번 상반기 시험이 며칠 전에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 출제됐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출문제는 법령1에 기출된 문제를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법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드리면 문제 수준은 뭐 예년에 나왔던 수준과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뭐 아주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닌데 과목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비상대비법이나 민방위법은 아주 쉽게 출제됐는데 뭐 예비군법도 거의 비슷하게 좀 다소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재난법이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여러분들 수험생한테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재난법이 다소 뭐 지문량도 많았고 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 유형을 출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특징을 보면 비상대비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뭐 작년부터 해서 왠지 이 비상대비법이 아주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그전에는 비상대비법에서 어떤 한두 문제는 거의 수험생한테 되게 어렵게 느끼는 그런 상황형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평이한 수준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법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쉽게 출제됐고 상황형 문제도 없고 예, 민방위 기본법도 보통 상황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출제되는데 어떻게 계속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같은 경우에도 쉽게 출제됐는데 좀 어떤 파트에 집중이 됐다, 집중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비군 편성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나와야 할 것들이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예비군 조직이라든가 동원 부분에서도 각각 한 문제씩 늘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다 출제되지 않고 편성에 어떤 집중이 됐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재난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먼저 뭐 지금은 정답 없음으로 되었지만 예, 좀 출제위원들이 실수를 했다 볼 수 있죠. 원래는 그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법령 내용들을 출제해야 하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도 안 된 그런 법령 내용을 출제해서 정답 없음을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리고 과태료에 관한 문제가 상황형으로 처음으로 출제됐다라는 것.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과태료를 어떤 부과 기준이 기간이라든가 또는 위반 횟수, 가중 감경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풀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좀 어려운 그런 문제 유형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시간이 있다 그러면 천천히 풀면 풀 수 있는데 이런 아주 빠듯한 시간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들은 아주 수험생한테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문량이 아주 많다. 특히 장문형 문제,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문제 나오는 유형 있죠. 이것이 무려 13문제나 나왔습니다. 보통 과목별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뭐 예비군법에서 네 문제, 재난안전법에서 일곱 문제나 이렇게 한 장짜리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수험생한테 엄청난 그 시간 압박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박스형 문제도 우리가 보면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미음까지 한 개 더 추가해서 미음까지 그 보기를 더하고 아주 시간 끌기형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죠. 그것이 무려 여섯 문제나 나왔다는 거.
그것도 그 6문제 중에 5문제가 다 재난안전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재난안전법은 그 9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지문량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주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재난법에서 한 2문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합격자 발표가 났지만 대부분 헌법을 제외하고 이 4대 법령에서만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틀리신 분들은 아주 상위권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도 합격자가 한 분이 나오셨는데, 업체 중용 지원해서 전체 1등 하셔갖고 아주 이번에 좋은 기업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보면 뭐 이분은 과목별로 다 이렇게 1등을 하셔갖고, 아주 훌륭 고득점을 얻으셨는데, 아무래도 법령에서 그 4대 법령을 다 맞추시고 헌법에서 한 2문제 정도 틀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위권의 그런 성적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법령 점수죠. 법령 점수에서 고득점을 얻으면 뭐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크시죠. 자, 논술도 저희 학원에서만 이렇게 수강을 해서 이렇게 뭐 다 공부를 하셨는데 논술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1등 하셨고 면접도 아주 고득점을 얻으셨습니다. 19.66을 얻으셔갖고 뭐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합격을 하셔서 이번에 제일 좋은 기업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다 뭐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수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본인과 싸움에서 이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태해지고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면 뭐 성적 나오기 힘듭니다. 이 시험은 독한 마음을 먹고 음,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법령에서는 무조건 암기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시험은 법령 시험은 거의 암기 시험입니다. 암기가 되어야만 여러분들 지문량이 길더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뭐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더 이상 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그 지문량을 빠른 속도로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으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상대비법 문제 9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비상대비 계획에 대한 문제였죠. 뭐, 이 문제는 뭐 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로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난이도 중정도로 판단했는데, 뭐, 그래도 뭐 쉬운 축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뭐 늘 수강생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계획에서 중요한 거는 그뭐 우리가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별로 계획별로 누가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계획은 누구와 협의 또는 누구와 어느 뭐 심의기관과 심의를 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그 확정된 계획은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지 이게 뭐 계획에서 거의 핵심입니다.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어떤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뭔지 그 포함 사항은 뭐 100%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점을 2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계획 분야에서는 뭐 절대 틀릴 문제가 없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는 거죠. 자, 문제 푸는 요령도 있어야 합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침에 포함되는 것이 맞냐 틀렸냐를 물어보는 거죠. 2가지는 기본 지침, 우리 기본 지침에 포함 사항 10가지 있죠. 10가지에 포함이 되죠. 자, 기억이 맞다.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번 중에서 기억이 포함되는 것을 딱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을 합니다. 예, 1번, 3번, 4번이네요. 2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뭐
틀린 거죠. 그럼 세 개 중에서 답을 하나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 니은은 뭡니까? 총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국무총리는 자,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죠. 기본계획안은 누가 작성합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하죠. 예, 그것을 종합해서 총리는 무슨 계획을 작성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기본계획. 여기서 딱 아주 쉽게 나오네요. 집행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 작성해서 총리는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 받아서 확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 제하면 자,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그러면 디귿에서 한 명이 나겠습니다. 디귿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집행계획을 누구누구한테 통보를 하냐? 예, 집행계획 통보 대상자가 맞냐 틀렸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집행계획은 세 명한테 주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또 지방행정기관장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디귿이 포함되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여기에서 특징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비상대비 계획도 있고 우리가 4대 법령 중에 계획 분야에 있는 것이 비상대비법, 그다음 민방위법, 재난안전법에 다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죠. 그중에 보면 집행계획을 누군가인데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 통보받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는 것이 비상대비법입니다. 예. 민방위 기본법이나 재난안전법의 그 집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주냐? 자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계획을 작성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나 뭐 지방행정기관장이나 또는 지정행정기관장한테 주지 같은 라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주는 것은 비상대비법이 유일하라는 이런 특징,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다른 법과 이렇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런 비교되거나 특징적인 부분들을 수강생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이 틀렸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것도 기존에 늘 나오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부분에서. 자, 인력 자원의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 세 가지 유형이 조건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물적 자원도 물자 업체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물자 업체를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하다시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안 되면 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인력 자원에 포함되는 세 가지 유형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야만 인력 자원이 된다는 거. 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인력 자원, 뭐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은 인력 자원 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다음 물적 자원도 물자 업체인데 여러분들 물적 자원과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비축 대상 물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비축 대상 물자를 암기하시면 비축 대상 물자는 다 물적 자원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해 드리는 거는 비축 대상 물자를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라. 물적 자원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 암기하시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적 자원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만 아시면 여러분들 뭐 여기서 틀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야, 옳은 것은 골라라. 뭐, 난이도 거의 합니다. 자, 중점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력 자원이다. 중점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력 자원 맞죠? 그런데 국적이 기본적으로 돼야죠. 중국 국적 안 됩니다. 그다음 기술면허 취득자, 외국 법령의 기술면허도 가능하죠. 근데 대한민국 국적이고 그다음 기술면허는 나이 조건이 충족돼야죠. 60세까지만 되죠. 65세니까 안 되고.
자, 3번은 과학기술자를 물어보는 거죠. 과학기술자는 조건이 많죠. 뭘 전공했냐, 학위가 어떤 거냐, 어디에서 종사를 하고 있냐, 그 다음 국적이냐, 그 다음 나이 조건, 다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과학기술자는. 근데 여기서는 언급은 3가지만 됐으니까 3가지만 보더라도 여기서 충족 안 되는 거 뭡니까? 학사 학위는 안 되죠.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자, 연구기관도 여러 가지 있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기업체 연구기관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4번째 물적 자원이란 뭐냐? 물적 자원의 정의를 보는 거죠. 자, 전사비 상황에서 활용하는 물자와 업체. 예, 맞죠? 그 다음, 동물 사료는 물적 자원에 포함된다. 예. 동물 사료 물적 자원에 있는 물자죠, 물자. 물자에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적 자원에 나오는 물자나 업체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하셔야죠. 그래야만 이런 걸 구별해낼 수 있죠. 여기에 뭐 엉뚱한 걸 딱 넣으면 여러분들이 딱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네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문제. 3번 문제는 중점관리 대상 자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도 뭐 기존에 늘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 인력 자원과 물자 업체를 누가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을 하냐? 그다음 또뭐 자원관리 주관 기관이 뭐 불명할 때는 누가 그것을 지정을 하냐? 이런 걸 늘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옳은 것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항. 자, 물자나 업체를 지정하는데 뭔가 분명하지 않고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됐다 그러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사항을 누군가가 지정을 해줘야죠. 누가 지정해 줍니까? 예, 국무총리가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국무총리가 지정한 그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3번은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물어봅니다. 해제하는 절차. 우리가 해제하는 절차, 지금까지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늘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지정 해제 절차는 해제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해제한 후에 문서로 해제된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 조사, 해제한 후에 문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제한 후에 조사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해제하기 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점도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해제는 지정하는 사람이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도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해제하는 경우에 미리 적합한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 해제하기 전에 조사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한 경우죠. 지체 없이 해제 사실을 뭘로만 알려줘야 합니까? 문서로만 알려줘야 합니다. 구두는 없습니다. 자, 4번 문항은 이렇게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점검은 언제마다 한다? 매년 하죠, 매년. 5년이 아니라. 매년 하는데 누가 점검을 하냐? 점검 주체자가 중요합니다. 점검은 누가 합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동아행정기관장, 지방행정기관장, 시도지사 3명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검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라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상대비법에 보면 확인 점검과 확인 평가 이렇게 해서 한 3가지가 나오죠.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점검인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인지, 강제냐, 임의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하고,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 중에서도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수강생들한테 많이 알려드리죠. 그런 걸 한번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른 부분과 헷갈리지 않고 딱 머릿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비축에 관련된 문제죠. 비축도 이 부분도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뭐, 음, 비상대비법이 너무 평이하게 나와서 좀 재미가 없네요. 자, 옳은 것은 자, 비축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비축이냐 업체 비축이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누구의 승인을 받고 비축을 하는지 또 해제 사용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해제 사용을 하는지 그다음 정기적으로 비축에 관련돼서 보고하는 것은 언제까지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늘 문제는 그런 부분을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기업.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 비축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체 비축 명령을 할 때는 누가 누구의 승인 받아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비축을 명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총리 승인 받아서 얼마 정도? 3개월분 범위에서 3개월분 이내의 범위에서 비축을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도 업체 비축에 대해서 명할 때, 업체 비축에 대해서 명할 때 그 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맞냐, 틀렸냐, 요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축을 명할 때, 이런 비축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 장소, 그 밖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 이걸 비축 명령에 포함되는 사항이 맞냐, 틀렸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비축에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비축, 그 업체 비축 명령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품목, 규격, 수량, 비축 장소죠. 그래서 품목, 규격, 수량은 다 포함됩니다. 나머지 네 번째 사항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틀려집니다. 자, 명령에는 비축 장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자, 비축 관련해서 보고할 때는 마찬가지 대체 및 관리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다음 해제 사용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그렇죠. 해제 사용 사유를 포함돼야 하는. 그래서 품목 규격 수량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나머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비축 명령할 때 포함 사항인지 비축에 관련돼서 보고할 때 포함 사항인지 해제 사용할 때 포함 사항인지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한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업체 비축 관련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자 소유자가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까? 예, 총리? 총리 아니죠. 어떻게 총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까? 물자의 소유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보고를 하면 되고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죠. 1월 31일까지. 그러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이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 관련돼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해서 2월 말일까지 총리한테 보고하는 그런 절차로 가죠. 자, 리을은 비축 대상 물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총리 승인 받아서 정하게 됐고, 이 국채 제조에 필요한 자재가 비축 대상 물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 국채 제조에 필요한 자재, 비축 대상 물자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또 리을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업 포함되고, 니은이냐, 디귿이냐.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축 대상 물자가 품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비축 대상 물자를 100%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100%. 예. 자,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건 뭐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훈련 실시에서
훈련 실시 요청과 훈련 실시 명령하는 절차, 명령을 발령하는 절차가 있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한 개 부처에 관련됐냐, 두 개 부처 이상의 관련이 됐냐, 또 이 훈련이 인력 훈련이냐, 물적 자원 훈련이냐에 따라서 훈련 실시 요청하는 거와 명령 발령하는 절차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산상 손실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상 절차가 중요하죠. 보상 절차에서 우리 날짜가 나오죠.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결정하고 다시 이의 제기를 언제까지 하고 이의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 언제까지 재심 결정을 해야 하는지. 예, 비상대비법은 30, 30, 30, 30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민방위법이나 예비군법이나 재난법이나 다 있습니다. 재산상 손실보상 청구하는 절차가. 그래서 날짜가 다 틀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법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하는 일자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 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데 그 순서만 여러분들이 숫자를 알고 계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보상하는 절차에서는 처음 보상 신청을 할 때는 시도지사 등이나 군부대장 거쳐서 이렇게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인데 신청이 돼야 하는 거고 재심 청구 때는 바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인데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게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재산상입니다. 물리적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손실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것은 뭐 어디 물건이 파손됐거나 뭐 장비가 망가졌거나 물자가 깨졌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예, 통지서를 보내줘야 한다. 30이죠. 비상대비법에서 3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3번. 야, 이의 제기하는 거네요. 이의가 있는 자는 위에서 받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재심 청구는 다이렉트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청구하면 되죠. 자, 4번. 이런 보상 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이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몇 년간 행사하시면 소멸됩니까? 3년 너무 짧죠. 우리는 5년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5년.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준일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헷갈릴 수 있어요. 방금 보신 재산상 손실 보상 청구권은 기준일이 언제부터입니까? 손실 입은 날로부터죠. 근데 우리가 보상금 신청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위에 이 보상금 신청하는 것은 훈련이 끝난 날로부터,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게 돼 있죠. 그 다음 우리 과세 표준율 기준하는 그 기준은 언제? 훈련이 끝난 당시의 기준으로 과세 표준율을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기준일 세 가지 비슷비슷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고유식별 정보 처리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거 뭐 범위도 작고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문제가 출제됐는데 근데 오랜만에 출제됐는데 또 상당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뭐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사무에 대해서 고위식별 정보를 취급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이죠. 취급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을 다 보기를 줬네요. 뭐 조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꼬우지도 않고. 예, 너무 쉬웠습니다. 자, 8번 동시관리 훈련. 예, 동시관리 훈련은 보통 우리가 3학년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 문제는 뭐 전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예, 문제를 냈습니다. 아주 쉽게. 어렵지 않죠. 동시관리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 물적 자원이 뭔지 이 물적 자원 여러분들 100% 암기하셔야 합니다. 왜냐?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정부는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 자원에 대해서 동시 훈련할 수 있다. 의료시설이라는 이 물적 자원,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을 딱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있는 물적 자원을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특징 있는 거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적 자원 중에서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시설이 있죠. 생산, 수리, 가공. 우리 물적 자원에 보면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수출입, 보관, 판매, 관리 시설. 예, 시설 중에 7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요거만 동시관리 훈련할 수 있지. 이 밑에 있는 수출입로부터 관리 시설은 동시관리 훈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좀 특징이 있는 거. 지금까지 요거를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문제를 안 냈는데 충분히 앞으로 어렵게 출제하면 이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동시관리위원회 실시명령은, 동시관리위원회 실시명령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한 개 부처에 관련된 물적자원 훈련 발령하는 절차와 동일하죠. 예. 훈련 실시 명령은 누가 요청을 합니까? 예,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서 누가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총리가 발령하지 않죠. 동시관리위원회는 이 물적 자원 관리의 업무에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죠. 누구 승인 받아서? 총리 승인 받아서 발령하죠. 기본적인 문제를 냈네요. 예. 3번, 4번은 뭐 전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뭐 동시관리 훈련 말고 뭐 한 개 부처든 2개 부처에 관련된 뭐 그냥 훈련이라도 우리가 통지서에서 볼 때 훈련 통지서를 누가 발급 발부하냐 또 이 통지서를 누가 교부하냐 발급권자와 교부권자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예. 시도지사 등은 뭐 발급도 하고 교부도 하고 다 하지만 예, 시장 등은 교부만 한다는 이런 특징, 이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9번. 9번 문제에서는 확인 평가와 뭐 파견하는 내용이죠. 이 부분도 최근에 와서 계속 이 부분을 한 문제씩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음, 좀 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의외로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비상대비법은 특히나 범위가 좁으니까 에, 한 어디라도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범위가 작은 만큼 여러분 꼼꼼하게 다 알고 계셔야 하고 암기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항 행안부 장관과 자원관리주관기관 장이 확인평가하는 사항이죠. 그때 확인평가할 때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죠.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어, 국무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서 정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서 정하는 것은 비상대비법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냐? 이거죠, 이거. 연습에 관련된 시행세칙에 대해서 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서 정하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너무나 좀 공부하신 분들은 쉬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엉뚱하게 이런 부분들을 냈으니까. 자, 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죠. 우리가 비상대비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정하는 게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입법에서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라 강조드립니다. 자, 뭐 확인평가 결과 시정 보완 조치 요구하는 것도 누가 하냐? 행안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의한다라는 거. 요게 키워드죠. 핵심이죠. 자, 3번과 4번은 파견하는 겁니다. 파견. 파견 요청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파견 기간 정하는 게 있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파견 기간이 며칠이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협조 연락이니까 뭐 기간이 짧아도 되죠. 그러니까 훈련 기간과 그 전후로 해서 14일 이내. 그다음 뭐 검열이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훈련 기간과 전후로 90, 90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일 때 파견 기간이 며칠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대비법 기출문제 9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민방위 기본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또 해설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